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로스쿨 문제로 지금 옮겨 붙고 있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들이 모두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시험 성적이나 등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 이 좀 취업 청탁과 같은 불투명한 어떤 그런 과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장을 했지만 지금 현대판 음서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러스쿨 제도. 이제 2017년 되면은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러스쿨 정말 이 문제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지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스쿨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딸 취업 청탁 전화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물론 본인은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로스쿨 문제 현대판 음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로스쿨은 과거 도입 당시부터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특히 최근에는 고위층 자제들이 로스쿨에 많이 입학한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러스쿨의 1년 등록금이 한 1,500만 원이요? 그 정도 되죠?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 원 정도 되고 일부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 2천만 원 넘는 곳도 있다. 예. 근데요. 존치 예.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뭐냐면 러스쿨 찬성하는 쪽은 아니 사법시험 준비하는데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책 사고 학원 다니고 이런 거 다 돈 합하면 이 정도 돈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네. 중앙대학교 그 황희태 교수와 전북대학교 천도정 교수가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 6,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로스쿨의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갈 경우에 전 국민의 75%가 그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고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70% 정도는 법조계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또 사법시험 역시도 특정 대학이 독식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로스쿨을 보니까는 로스쿨을 이제 졸업을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가는 걸 보니까 오히려 스카이 집중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에는 서울대, 고대, 연대 이 세 개 대학교가 과거 4년 동안 그 비율이 73.2%였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임용된 사람은 그 비율이 65.1%여서 오히려 로스쿨이 스카이 집중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시가 더 공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시가 공정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 두 가지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응시가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예.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제를 거치면서 성적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적과 속차가. 그래서 사실 여기에 어떤 집안의 배경이나 학벌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사시가 훨씬 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제도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2017년인가요? 18년인가 완전히 폐지가 되죠. 사시요. 그죠? 예, 내년 1차가 마지막이고 예. 2017년 2차를 마지막으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시한을 연장하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연장하자는 게 아니라 연장이 지금 아니라 현재 같이 가자. 시스템상- 죄송합니다. 예. 네,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가자. 로스쿨도 있고 사시도 있고. 예. 근데 솔직히 같이 가면 지금처럼 로스쿨 출신들하고 사시 출신들의 밥먹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예.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들 간의 갈등을 없애자고 예. 우리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수단을 막아서야 되겠냐 이거죠. 저기 변호사님 혹시 말이에요. 그런 통계 있으세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재산의 평균 이런 건 없죠? 그게 그거는 제가 본 기억은 그런 건 없는데 없을 거예요. 예. 예, 그게 그거 어떻게 필요가 하겠어요? 없죠. 왜냐면은 예. 집안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거는 그거는 그 자체로 오로지 실력에 의해서만 합격을 한 거니까 그런 통계를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동안. 아니 중요한 것은 로스쿨이 됐던 사시가 됐던 간에 우리 사회에서의 계층 간의 사다리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다.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이 자꾸 의혹 제기되는 부분도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좀 분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이었고요. 자, 이제는 로스쿨 존치, 로스쿨이 사시보다 더 좋은 제도라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이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김정국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좀 아까 얘기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자, 먼저 말해요. 그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다. 여기 동의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예. 그럼 반박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말 자체가 예. 사실 사시전치 측의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음서제라는 건 부당하게 권력이 세습되는 걸 말하는데 예. 그 주장대로면 사법시험에 비해서 로스쿨 출신 집안 배경이 훨씬 좋아야겠죠. 예. 근데 지난 6월에 발표된 서울대 이재혁교수님 연구자료에 의하면 로스쿨하고 사법시험 출신 모두 법조계나 사회 고위직 부모 비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집안의 환경이나 배경이 변호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쿨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점수가 비공개다. 다시 말해서 네. 사시는 성적이 다 드러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 공개가 안 되니까 예?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백으로 들어가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적 비공개는 그 로스쿨생이 원해서가 아니라 로스쿨이 성적 경쟁만으로 고시학원화가 되는 걸 막으려던 입법적 결단이었고요. 예. 현재는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가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스쿨 출신들도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 예. 현재 지난 점수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점수도 공개가 다 돼 있군요. 예. 근데 이 점수대로 그러면은 가는 겁니까? 사시 출신처럼? 예를 들면 1등서부터 300등까지는 판검사나 대형 로펌에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기존의 점수가 비공개될 때는 번의 판사나 재판연구원을 가거나 검사를 가는 절차가 모두 각 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시험을 통해서 선정된 경우는 그 시험의 공신력을 믿고서는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예. 이제는 성적 공개가 되었으니까 그 시험에 이 성적까지 같이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적 공개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처럼 사시하고 로스쿨을 병행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거는 좀 과거에 로스쿨이 도입될 때 그 입법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 2000년대 언론 기사를 보면 그 연수원 제도 때문에 그 연수원 제도를 나오면서 법조 카르텔 형성이 너무 강하고 또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고시촌에서 그 고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그 비판 이런 게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금 로스쿨 제도를 비난하면서 사실존재 주장하는 주체는 사실 법적 기득권이 일부 청년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신림동 상권 부활하려는 관악구 주민들하고 고시생들이 강하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법적 기득권이 약해지자 상대적 약자인 그 로스쿨을 비난하고 사실존재로 기존 법적 카르텔을 더 견고해야 하려는 주장인데요.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하는 장점은 사실상 전무하는 반면에 사법시험이 부활해서 생길 이런 각종 폐단은 가득합니다. 이미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도 초기에 불과한 로스쿨 제도를 더 보완해야지 사실존재로 로스쿨 제도 흔드는 건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라고 하긴 볼 수 없습니다. 자,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대학의 인맥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가요? 네, 특정 대학의 인맥도 있고 그 우스갯소리로 연수원에서 등산을 하면 그 연수원 등수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말 듣듯이 그 한 연수원 기수가 같이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그중에서 판사 검사가 나오고 문관 변호사로 가면은 서로 간의 그 인맥 관계를 통해서 각종 그 법조계에 폐단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특정 학맥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승철 변호사께서 예. 러스쿨 출신 중에서 스카이 대학 비율 73.2%고 사시는 65.1%다. 그게 특정 지금 검사가 된 비율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해서 아주 그 부분만 뽑아서 말씀하셨는데 예. 전체 변호사가 된 숫자를 비교하면요. 예. 상위 10개 대학, 6개 대학 뭘 봐도 사법시험이 10% 이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학 편중 현상은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훨씬 높고 로스쿨이 대학 수도 훨씬 많고요. 출신 대학 숫자도 훨씬 많고 다른 대학 비율도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청탁 의혹이죠.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집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그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비난하는 것과 전혀 별개가 돼야 한다는 별개 것입니다. 문제다. 아하. 예. 예. 그러니까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동일하게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 한 번 시험으로 등수에 따라 변호사가 된다면 로스쿨은 입학 시에 합격점, 영어 점수, 법학적 손시험으로 객관적 점수 평가에서 5대1 정도로 입학을 하고요. 졸업하면 사법시험처럼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합니다. 예. 예, 이 과정에서 다른 불공정한 요소가 개입될 수 없고 만약에 로스쿨 입학 절차 문제 삼는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학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랑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학 문제, 로스쿨 자체의 문제하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이신데. 예, 완벽히 별개의 문제고 만약에 변호사가 된 이후에 어떤 취업에 있어서 집안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스쿨이나 사시나 똑같이 집안의 배경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는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막 던지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거의 지금 그 혜택을 받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대학이 고시원화 된다고 사시가 있으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 무슨 시험 본다고 그러셨죠? 영어 말고 법학적성 시험이요. 법학적성 시험 이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학적성 시험 자체 만약에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어떤 고시학원이 생기겠지만 지금 안 돼요? 법학적성 시험은 사실상 그 언어 능력과 추리 능력을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이구시 로스쿨 입학 시험 제도를 유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인 자질 평가 플러스 일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 시험 자체는 오랜 시간을 공부한다고 잘 보는 스타일의 시험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러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이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김정욱 회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예, 예결특위에서 최경환 부총리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신유 교수님 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의 홍익표 의원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설전이 논란되고 있는데요. 예. 그 홍익표 의원은 아니 빚내고 집사라고 하다가 얼마 전에 관련 당국 회의에서 빚 갚으라고 얘기한다. 일관성 없다라고 비판했더니 최 부총리가 일부 보도나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정부도 경각심 갖고 있지만 가계부채 구조를 봐야 된다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빚내서 집사를 한 적 없고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작년 8월 달에 뭐 했습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정확히 완화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월 평균 20조씩 늘어나서 올해 1분기에 1,100조 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국민들이 최 부총리 이야기 고지고대로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조만간 가계부채 폭증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쭉 정리해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그리고 이 중국이 우리를 또 아주 이게 걱정스럽게 만들어요. 예, 지금 이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쇼크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도 팔자. 그리고 기관도 팔자, 다 팔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닥이, 그죠? 이거 좀 표정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중국발 충격 우리 증시 초토화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87포인트 떨어진 1939.39로 마감했고요. 예. 종가 기준으로 1500선 밑으로 떨어진 게 6개월 만의 일이거든요. 예. 코스피 지수 장주 2% 넘게 하락하면서 1915선까지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예, 외국인이 268억 팔아서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 이어졌고요. 금액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예. 개인도 1864억 원 순매도하고 기관만 1681억 원 사들였네요. 그 업종별로 비금속 광물이 5%대 급락 나타냈고요. 섬유의복, 그 의료정밀, 의약품도 4% 하락세 보였고요. 예. 업체별로 이제 SK 하이닉스 투자 많이 한다고 하더니 제일 많이 빠졌고요. 아모레퍼시픽, 삼성 SDS, 제일모직 하락폭 컸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은 충격이 더 커요. 지금 전날보다 29.25% 떨어진 670.55로 마감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증시 급락이 투자자 이탈 우려와 정부 개입 철회 우려, 그리고 차익 실현 압력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개장 전이잖아요. 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조마조마할 겁니다. 8시 28분 56초 지나고 있는 앞으로 32분만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네요. KTNG 여기 이제 담배 파는 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죠? 예. 최 평론가님도 담배 태우시죠? 네? 그렇죠. 뭐 저도 피우니까요. 근데 여기가 KTNG가 독점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을 이용해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검찰이 민영진 전 KTNG 사장 재임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퇴사한 임원급 내부 고발자로부터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건데 서울중앙지검 그 특수 3부가 KTNG 삼성금방 카드라인, 그 유니온테크, 정화공업사 등 지난 13일 압수수색했던 협력업체 3곳을 통해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한 혐의를 확보하고 수사 중에 있고요. 이 협력업체들이 거의 다 KTNG와의 매출이 거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KTNG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로 비자금 조성에 이용한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이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물론 민 전 사장 측근인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고 KT는 이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민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는 조성한 비자금이 민 전 사장에게 들어갔는지 이걸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민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파악되면 직접 조사 또한 불가피하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임기 6개월 남기고 민 전 사장이 지난달 29일 사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죠.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자, 지금 8시 33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상도로 숭실대입구역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3, 4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동남로가 서안암 나들목 입구 쪽으로 생태공원 앞쪽으로 지금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지체되고 있다는 현장 소식이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월계일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사고 차량 처리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방화대교부터 정체되고 있고 이후로도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나는데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능동로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도 사고가 났는데요. 역시 이 부근 지체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 모시는 평론가님하고 기자분들이 전부 최 씨예요. 최영하 기자, 그런가요? 최요한 평론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야, 이 전부 최 씨네. 예,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예. 자, 먼저 토마스 박 IOC 위원장 어제 입국을 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온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전에 입국을 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거든요. 예. 이 오찬을 평창올림픽 후원사 대표들하고 했고요. 곧바로 오후에는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청와대 예방뒤에 기자회견을 갖고 저녁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아주 바쁜 일정이었는데 예. 이 기자회견에서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이 평창올림픽 준비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평창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 성공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 반면에 기자회견에서 이 설악산에 건설되는 이 케이블카와 관련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올림픽 준비 잘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외국에 평창은 평양이 아니다. 이 표를 좀 널리 알려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평창에 가려고 했다가 평양에 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이 좀 구분을 확실히 하도록 이 홍보도 아주 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인천시가 아시안 게임 치렀는데 이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상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결국 눈앞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이 지난 18일에 인천시가 이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실시했었거든요. 예. 근데 한 군데도 참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업계 관계자들이 이 주경기장이 교통도 불편하고 인근 청라 지역에 이미 이 대규모 유통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이 이미 이 주경기장 짓기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무리해서 경기장 짓지 말고 이 월드컵 치렀던 문학 경기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왔었는데도 그런데도 인천시가 이 4,700억 들여가지고 주경기장 지어놓고서 이제 와서 이 사후 활용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인천시가 이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 진 부채, 그러니까 빚이 모두 1조 3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경기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인천시에서도 이거를 활용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요. 활용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뒤에 제대로 이 주경기장에서 제대로 된 행사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유지 관리에만 연간 33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화 이글스 말이에요. 예. 요새 좀 부진한 모양이죠? 예, 좀 많이 부진합니다. 좀 오버페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가 어제 NC에 0대6으로 피하면서 올 시즌에 처음인 6연패에 빠졌거든요. 올 시즌에 줄곧 5위 자리를 지키면서 이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의 꿈을 키워왔던 한화인데요. 이 불펜 투수들의 오버페이스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영화 얘기하면서 좀 마음을 약간 좀 풀어보는 그런 순서죠. 제가 볼 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영화 평론가의 대부이신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얼굴을 많이 가리고 다녀야 될 아니요. 그럴 때여서. 그게 아니고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좀 어디에서 놀아본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고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우리 오 평론가님은 아주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이게 일본 말이지만 이 청취자 여러분, 요 말은 뉘앙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베테랑, 영화 베테랑이요. 이걸 듣고 가오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아마 베테랑이 지금 한 700만 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제가 살짝 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거기 주인공 서도철, 황정민 씨가 맡은 서도철의 대사죠.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그렇죠. 대사가 나오는데요. 예. 저는 그 대사가 그렇게 영화 끝나고 나서도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베테랑은 가오가 일본 말로 이제 우리 말로 얼굴, 용모 이런 뜻이고 사실은 자존심, 그렇죠. 그렇죠. 네, 자존감, 자존감이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 뭐 이럴 때 남자들이 흔히 이제 그 객기 부릴 때 뭐 가오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죄송합니다 오늘 일본 말 자꾸 써서 그런데 어쨌든 영화에 나오는 용어니까요. 네. 뭐 그 사이트 인용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영화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자존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 돈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권력에 휘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대상.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짓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사회상에서 그래도 자존감을 지키고 살자. 라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유승환 감독이 정말 한바탕 속 시원하게 한번 풀고 가자, 웃고 가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자존감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승환 감독이 어쩌면 지금까지 만든 영화 전작들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당거래도 그렇고 베를린도 그렇고요. 또 가끔 이제 그 케이블 TV에서 방영이 계속되고 있는 짝패라는 영화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설명해내고 또 강조해내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베테랑이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방에서 도와주잖아요. 네. 롯데그룹이 사태가 도와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쭉 가다가 또 여러 가지 특사 문제로 또 도와주고 가다가 또 국회에서도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자녀의 이른바 이 취업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서 이 기득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베테랑 보면 시원해지잖아요. 어쨌든 선악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아인 씨가 맡은 역할이 잘해요. 일정한 그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벌 3세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까지 노출된 2세, 3세. 네, 2세, 3세의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염증을 느끼게 할 만했고 그런 측면들이 당연히 영화 속에 반영되는 거고요. 거기서 그렇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면들을 대부분 많은 관객들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 대에 100만 원. 그거 그런 사건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었네. 그다 나중에 20대인가 때리고 나서 한 대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었고. 나는 벽돌로 왜 프라이드가 앞에 끼어내서 벽돌로 이 깬 그 프라이드를 깬 사건도 저는 있었고. 그 사람을 뭐 실명을 거론하고 싶고 회사를 거론하고 싶은데요. SK였었죠. SK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그 사촌이었고 결국은 그 회장은 지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을 주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를 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정신병자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을 움직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문을 뭐 사면을 해야 된다는 둥 그러고 있으니까 관객들이 사실 속 안에서 얼마나 울분과 이런 것들 토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을 아마 유승환 감독이 풀어준 거고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흥분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분이 어떤 그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그 한화에서 또 그 아들 때문에 이제 폭행한 문제, 그다음에 그 롯데 가죠. 그 프라이드 끼어들었다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거기다 녹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제대로 정신이 없어요. 돈이 생기면 그런가 봐요. 협녀가 흥행이 실패한 거는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일부에서는 이 또 롯데의 배급 작품이어서 뭐 롯데 사태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았느냐 또는 뭐 이병헌 씨가 여전히 그 스캔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호사가 중에서는 그렇게 또 뭐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협녀가 좀 무거운 작품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시즌에 앞에 암살과
베테랑이 굉장히 신나게 경쾌하게 우리 시대와 사회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면서 역사에 대해서도 뭔가 할 말을 하고 가는 듯한 그런 영화였는데 협녀는 조금 서사가 길고 또 그 과거 사극이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요. 작품의 완성도와 달리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두 영화와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데 좀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두 영화가 이 배급 시기에 그 일정한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영화 쪽으로 터닝을 시키기에 좀 영화가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급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화의 배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것 같은데 여름 시장에 붙지 않고 뭐 예컨대 뭐 추석 시즌에 붙거나 그 가을 좀 찬바람이 부는 가을 시즌에 붙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네, 흥행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이병헌 씨에 대한 어떤 좀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작용을 했다. 롯데 그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노력한 측면이 있고요. 이 협녀를 개봉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앞에 개봉했고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오히려 터미네이터는 지금 500만이 넘는 그런 관객을 동원했었고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었는데 성공을 했나요? 그때는 이제 이병헌 씨를 가리는 마케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병헌 씨가 대중들에게 나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치들을 다 포석을 깔고 그리고 협녀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흥행 성공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작품이고 이 작품이 사실은 이후에도 좀 재평가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화 암살 그죠? 그다음에 베테랑 여기에 공통적으로 출연한 분이 있어요. 오달수 씨인데요. 그죠? 이분이 요즘 이제 조연이지만 이분이 나오는 영화는 다 1000만이 넘어요. 도둑들도 그랬고요. 도둑들도 그랬고. 오달수 씨 나왔던 영화들이 대부분 뭐 1000만을 앞뒤로 두면서 굉장히 흥행가도를 달리는 작품들이 많고 그게 이제 오달수 씨가 흥행성 있는 영화, 큰 영화에만 출연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워낙 대중들이 그 오달수 씨가 나오면 일단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조선 명탐정 같은 경우도 김명민 씨와 조연인데도 불구하고 김명민 씨가 투톱 주연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그 아마 오달수 씨의 영화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한껏 높이는 것 같고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그 코믹한 연기가 인공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게 몸에 밴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은 일상에서 만나서도 나를 저렇게 웃겨줄 것 같고 재밌게 해줄 것 같고 위로해 줄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상성과 영화 속에서의 어떤 캐릭터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오달수 씨가 인기를 모으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고 지금 뭐 쌍천만 배우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테랑이 지금 700만까지 가고 있는데 1000만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계약입니다. 그 사실은 설국열차 같은 경우도 1000만까지 갈 뻔하다가 계약을 하면서 900만, 920만 선에서 멈췄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크게 그 작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0만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영화가 넘으면 같은 시기에 두 편의 영화에 거의 동시에 출연해서 오달수 씨가 1000만 관객, 2000만 관객을 모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해요. 아마 개런티가 상당히 주연보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연이 그럼 또 안 나올 테니까. 그런가요? 아마 그 오달수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에 버금가는 그런 출연료, 개런티 이렇게 좀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고요. 영화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오달수 씨를 출연시키느냐 마느냐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경영 씨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했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영화는 이경영 씨가 출연한 영화, 출연하지 않은 영화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세부적으로는 더 제가 뭐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경영 씨가 출연해서 초반에 죽느냐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느냐. 해적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아니 지금 뭐 투자자 얘기하니까 우리 오 평론가님은 영화 안 만드세요? 저는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제가 영화를 평론하고 또 평론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든 영화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을 겪거나 생각하면서 직접 영화를 만든다면 그게 합리적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상업 영화는 아니고요. 독립 영화들 또는 저예산 상업 영화 그리고 제가 들꽃 영화상이라는 인디펜던트 영화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젊은 그 감독들과 뭔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영화를 비교적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만들었던 스피드라는 저예산 상업 영화를 이제 곧 개봉할 예정이고요. 감독은 이상우라는 감독입니다. 저하고는 바비라는 영화로 한번 바비 인형의 바비 인형의 바비입니다. 아 진짜로요? 그래서 그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요. 아침 방송에 좀 제목을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우 감독은 엄마는 창녀다라는 제목의 그 영화 영화로 저 알아요. 굉장히 화제를 먹었던 그런 감독이고요.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 독특한 작품간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베테랑에서 나오는 노래가 블론디의 하로 글래스인데요. 오랜만에 블론디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오늘 순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자, 오늘 비 내리고 나서 좀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죠. 정말 올여름 많이 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덥지 않은 가을이 올 겁니다.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얼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